법정은요, 옳은 놈 그런 놈 가린 데가 아니에요. 변호사 정인우입니다. 박태주요. 대통령실이란 걸 몰랐습니까? 내라는 목적의 살인 사건이다. 이놈이 뭔 짓을 해도 박대령은 죽어. 그분들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고 네. 나중에 그 인물이 너무 궁금해서 네. 저는 이제 계속 공부하고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아, 뭐 가령 표명열 장군 이런 분들 만났을 때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뭐 박흥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고 언제 어떻게 이렇게 그분은 군대에서 이렇게 중앙정보부로 넘어갔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근데 사실 그 뭐 다 드러난 얘기이기는 한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쭉 보면 박선호 과장님 그때 같이 계셨던 네. 박선호 과장님 한 5살 정도 더 박흥주 대령님보다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분 네. 이제 의정과장이셨고 네. 박흥주 대령님은 이제 수행비서였고 두 분 다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본인이 중앙정보부장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뽑아서 만난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니다. 네. 수십 년씩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박흥주 대령이 육사 나오고 중위 시절부터 그 당시 이제 육군 제6보병사단장으로 네. 김재규 장군이 계실 때 그때 전속 부관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네. 인연이.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에 그 말하자면 모시던 분을 이제 계속 평생을 이제 모셔가는 거고. 네. 그 박선호 과장님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제자였잖아요. 네, 예, 네. 잠깐 교편 잡은 적이 있거든요. 오. 대륜 중학교에서. 아.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뭐 그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나중에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부하이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이자 곧 뭐 제자이거나 굉장히 뭐 이렇게. 끈끈한 관계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그 눈빛 교환 말씀하셨지만 서로 믿음, 그냥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약간 그런 서로에 대한 믿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는 아무리 뭐 군인이어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딱 그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왜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군대의 수장이다. 근데 그 사람 쏘라고 했는데 네가 군인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질문 자체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당시 네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도 아니었고 네. 그 당시 정권 자체도 쿠데타를 통해서 그러니까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모여서 그 정권을 뒤집어서 잡았던 정권이잖아요. 그 정권이 또 18년씩이나 이어졌던 거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절대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수도 없었던 네. 거죠. 네. 뭐 박흥주 대령 외에도 이 11.6 사건과 연루된 분들이 여러 분 있었고 그분들 중에 그러면 사형을 당하신 분은 6분인가요? 네, 네. 6분입니다. 이제 우선 그 박선호 네. 이 중앙정보부 당시 비서실 의정과장 네, 네. 이분이 제일 연장자이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다 사건 종결됐어 이제 가면 된다고 했던 그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왜냐하면 박흥주 대령보다 나이가 많은 분은 그분들 중에서 박선호 과장님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쉽게 툭 던질 수 있는 분은 네. 이제 박선호 과장님이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 주인공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박흥주 중앙정보부 그 당시 이제 정보부장 수행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주 네. 이분이 이제 경비조장인데요. 네. 이제 식당에 향해서 이제 아. 총격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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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 경비원들하고 이제 총격전이 있게 되는데 이제 박흥주 대령이 이제 부하 여기도 되게 오래된 그런 관계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성옥 네. 이 당시 이제 의전과장 운전기사 분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김태원 이분이 이제 안전가옥의 경비원으로 네. 계셨던 중앙정보부의 이제 경비원으로 계셨던 네.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총격에는 실제로 참여하지들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네. 이제 확인 사살을 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래서 이제 그 네. 뒤처리를 해라. 그래서 오. 이제 소총을 들고 이제 그러니까 총격을 받은 분들을 네. 향해서 이제 총알을 발사를 했죠.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돼서 내란죄로도. 내란죄 같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분도 사형을 당하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김태원 너무- 씨까지 예.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6분이 그 당시에 함께 그 네. 재판에서 예, 사형을 아. 이제 선고받게 되고 네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박홍주 영화에도 나오지만 박홍주 대령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단심이었죠. 군법 네. 재판에서 그러니까 같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서 네. 1심에서 끝나게 돼서 네. 근데 본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형 집행부터 되고요. 그게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네.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음. 나중에 본심에서 만약에 무죄였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죽음은 어떻게 그렇죠. 예,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인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재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도 말하자면 만들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좀 다시 이 사법부가 좀 다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자존심을 다시 좀 세우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박흥주 대령도 있고 김재규 장군도 있지만 이 정인우 변호사가 사실상 이 영화에서 원톱으로 사실 네. 주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인우 변호사는 그 가공의 인물이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모티브로 한 변호사 이름은 나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만드신 분들은 의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태윤기라는 네, 네. 네, 법조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 태윤기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네. 변호인단의 그 열정과 그리고 살리려고 했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조합해가지고 이런 그 정인우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이 영화가 정말 화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면 이제 지금 이제 생존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이분에게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실존 인물이 다시 이렇게 조명받게 되는 이런 네. 과정이 저는 되게 지금 네. 예,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당시 사실 저도 이 변호사분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잘 몰랐고요. 네. 아무래도 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 고 강신옥 변호사가 네네. 이제 그 가장 많은 이제 그 기록들을 많이 남기셨고 또 이제 네, 그 네. 당시 이제 국정변호인으로 선정이 됐지만 그쵸. 나중에 가서는 정말 감동해서 이제 그 어떤 변호사들보다 열성적으로 나서서 변호해 주신 분이 또 안동일 변호사시거든요. 근데 네, 지금 네. 재심 신청을 해놓고 지금 그 재심 개시를 인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련된 심리가 네. 올해 4월, 6월, 7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6월과 7월에는 이 안동일 변호사님께서 네. 직접 법정에 나오셔서 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 합치면 아마 한 3시간 정도의 와. 시간 동안 네. 그 법정에서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법정에서 증언도 하셨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당시 변호사 분들이 정말 얼마나 용감한 존재들이었나 새삼 실감을 하게 돼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당시에 신군부가 들어왔고 대통령 서거 사건이고 그 대통령을 암살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동일 변호사님 증언에 의하면 강신옥 변호사하고 안동일 변호사 이런 분들은 실제 그 당시에 보안사에 잡혀가서 여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조정석 씨가 이제 네, 끌려가서 네, 이제 두들겨 맞잖아요. 네. 이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제 그 변호 네. 때문에. 근데 충분히 그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아마 이 안동일 변호사님의 증언 여러 군데서 이미 증언을 하셨거든요. 네. 책도 내시고 그래서 그 당시 군부와 신군부에 의해서 또 보안사에 의해서 변호사들까지도 신변의 안전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변호를 네. 예, 그 법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생각만 해보면 야, 네. 딴 거 다 떠나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과 맞서신 거잖아요. 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옳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시대에 사라진 것, 우리 시대의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라진 그런 덕목들을 저 시대의 인물들이 좀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런 네. 면에서 또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변호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진짜 실제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네, 그런데 정말로 이분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뭐 물리적으로 막 압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뭔가 돈이 그랬음에도 되고 불구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가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이 사는 어떤 세계에서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들이 있어. 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신뢰나 믿음, 의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시절도 있고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고 심지어는 그 시절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분들도 계셔. 네. 이제 영화가 그런 부분들을 다 환기시켜준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나 하나 살자고 내 목숨 구하겠다고 장군을 배신하는 말을 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꺼이 같이 죽겠다고 선택한 거거든요. 선택한 거죠, 네. 본인이. 네. 그래서 그 지점을 영화가 기가 막히게 잘 저는 살려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망설이지만 결국은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나는 네.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뜻을 가진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또 이렇게 맞아요.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리얼리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왜 지금 관점에서 보면 에이 저게 말이 돼? 뭐 저랬을 리가 이렇게 오히려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보이겠지만 네, 불과 40년 전 사람들은 그런 세계 속에 살았다라는 네. 거죠. 뭔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좀 환기시켜주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좀 이렇게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정말 잘 짚어주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판 속에서 한 부분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 극 중에 정인우 변호사가 김재규 장군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좀 박흥주 대령을 살리는 데만 좀 자기의 어떤 변호의 초점을 둬가지고 다른 변호인단들의 눈총을 산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적으로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네. 뭐 실제로 그랬을 것이다 안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는 네. 지금 이 실존 인물인 이 변호사님 이제 만나서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고요. 네. 영화적으로는 되게 저는 훌륭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갈등의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 네. 그걸 정말 잘 상징적으로 맞아요.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역사적인 사실과는 좀 균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란 목적으로 한 게 아닌 게 그 질문 속에서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 영화에서는 이 변호사의 입지에 대해서 그 갈등을 만들면서 뭐 정말 맞습니다. 영화적인 어떤 설정으로는 좋았던 것 같다. 근데 그 해석이 너무 좋아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까? 계속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2000년도에 12.6 재평가와 함께 그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고 그때 이제 함세웅 신부님이 상임대표셨고요. 지금은 그냥 공동대표로 제가 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매년 뭐 추도식 때 빠짐없이 네. 오시고요. 12.6 재평가를 위한 그 모든 행위에 늘 중심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함세웅 신부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신부님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건 뭐 제가 아니라 신부님이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네네. 신부님도 아마 비슷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본회퍼라는 인물이 네. 목사였잖아요. 알죠. 신실한 네. 신앙을 가진 목사였는데 네. 아돌프 히틀러 네. 제가 암살 작전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사형을 당하기는 하지만 네. 히틀러 암살 사건을 이제 계획한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너는 목사인데 살인을 기획했으니까 목사 자격도 없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볼 그건 수는 아니죠. 없잖아요. 네. 지금도 이미 보네퍼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이기도 하죠. 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임진왜란 네,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병들 더 살생하지 말라 더 이랬는데.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 명분이 분명하다라면 그건 이제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9월 초에는 12.6 재판 재심 심리 결정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아까 6월, 7월 계속 이제 되어온 이 심리 과정에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재심이? 이게 함부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요. 네. 일단 재판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저희가 처음에는 이 재심 개시에 관련돼 있는 심리를 3번씩이나 연장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뭐 재심 개시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냥 네. 통보하면 끝나는 절차인데 네. 근데 안동일 변호사님 불러서 막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또 검사 쪽 입장 또 변호사 쪽 입장 다 충분히 듣고 뭐 이러는 과정들을 거친 거를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가 네.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차지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내용이 딱 다 있거든요. 그쵸. 재심 신청의 근거는 그 당시 재판이 개판이었기 때문이다라는 네. 거고 그게 실제로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영화로 그냥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게 지금 맞아요. 행복의 나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행복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면 분명히 이제 현재의 재판부도 네.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네. 뭐 우리가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차원보다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네. 그 수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어떤 최소한의 절차적인 어떤 사법 체계도 다 뭐 이렇게 무너뜨리고 사법부가 독립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보안사 권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근데 그 권력에 새로 등장한 그 군인들 권력에 좌지우지되면서 쪽지 받아가면서 뭐 재판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던 것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심도 끝나기 전에 박흥주 대령 1심에서 그냥 선고되자마자 그 사형 집행은 한참 미뤄도 사실 상관이 없는 그쵸.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집행해버리고 뭔가 굉장히 다급하기도 했고 모든 그 어떤 사법부의 절차적인 그런 과정들이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렇게 수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재심 신청은 그 수치심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법부가. 네.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네. 네. 사형 선고와 그리고 처형까지 다 받으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재심일 거잖아요. 만약에 재심된다면. 그렇다면 바라시는 부분은 뭘까요? 재심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유족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도 그런 딱 문안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심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 아니라 역사입니다라는 네. 이제 제가 일종의 레토릭을 네.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통해서 이겼다. 이제 뭐 이기면 보상받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미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요. 네. 저는 12.6이라는 사건 그리고 김재규라는 인물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식처럼 믿게 되는 것. 그게 저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판결에서 이기든 지든 그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뭐 네. 판결에서 졌다고 해서 어떤 그 정당성이 다 휘발되고 날아가는 것들도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 모든 뭐 재판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네. 온 국민들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저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었지? 저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우리가 지금 영화를 통해서도 보니까 저때는 저게 뭐 그 껍질만 민주주의 국가였지 그냥 내부적으로는 봉건제 국가랑 똑같았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죽었을 때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왕이 죽었을 때의 반응이었지. 예. 네. 그리고 지금도 그 연장선상 속에 있잖아요. 폐륜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봉건제 시대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왕이 곧 국가였을 때는 맞는데 국민이 곧 국가인 시대에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왕 내지는 최고의 권력이 제거되는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폐륜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폐륜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나는 봉건제적 어떤 그 봉건주의적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검증해 보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다. 이제 이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런 재심의 과정 또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를 우리가 가서 보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역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판결을 통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런 어떤 논의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모영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의 나라 정말 영화 재밌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어떤 맥락들 떠올리면서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 대한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대한 생각들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행복의 나라 꼭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